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그날 밤 예고 없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수사기관들은 제각각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두 번의 시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지만 52일 뒤에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출범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다시 구속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석 달 넘게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증인과 때론 언쟁도 벌였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내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 오는 16일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얼마나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결정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8월 검찰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건 주범으로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라 특검의 선택지가 많진 않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같은 법적인 잣대에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로 판단한 국민 여론까지 살피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할 지점입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국민평형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19억 원까지 돌파했습니다.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억 1,308만 원이었어요. 1년 사이에 7천만 원이나 가까이 뛰었는데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뜨겁긴 뜨거웠네요. 아무래도 뭐 매주 그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예. 그 지표들 있죠.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뭐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게 25평 우리 국평 기준으로는 뭐 7억이라고 하는데 예. 서울은 거의 20억 20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도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잘 나간다는 강남 쪽 네. 보면은 뭐 거기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웃음만 나오네요. 이게 예. 이제 그 우리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FOMO, FOMO라는 그런 용어가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데 이게 Fear of Missing Out, Missing Out이라는 건 뒤처지는. 그 쉽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 뭐 직장 동료들은 다 집 샀는데 예. 자기만 집 못 사면 벼락거지가 벼락거지가 되는 되고 이제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자산 양극화라는 게 사실 소득 양극화보다 이 자산 양극화라는 게 상당히 문제고, 그러면 집을 빨리 사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지방 쪽까지는 모르겠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언제나 쌉니다. 네네. 그 말은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공감들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죠. 예. 물량이 없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은 개발이 거의 다 됐고요. 예. 뭐 이 일종의 유휴부지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주거하려고 하는 수요는 사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도 기회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 수요는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끊긴다는 건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을 중심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처럼 신규 분양 진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때문일까요? 바로 서울 집값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일주일 전보다 0.18%나 뛰었는데 지금 48주 연속 오름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년이 한 52주 정도 되니까 뭐 예. 1년 동안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48주 동안 한번 계산해 보면요. 아파트만 딱 한정했을 때 역시 뭐 서울이 가장 높았고요. 전국으로 보면 전국 평균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48주 동안 올라온 게 한 1%밖에 안 되는데 네. 서울은 9% 정도 되고요. 예. 서울 중에서 특히 송파구는 평균적으로 네네. 송파구의 뭐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쪽 진짜 잘 나간 아파트를 다 평균했을 때 21%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수익률이 21%면 사실 은행 이자 대출 금리가 뭐 한 6%, 많이 잡아 7%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네. 사면 되는 겁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예. 있다면. 그게 남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값이 0.18% 한 주 만에 뛰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연복리로 따지면 이것도 9.77%, 한 9.8%쯤 됩니다.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역시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면서 전세 월세 시장 이 부분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서울에서 이제 주거하시는 분들이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장 네. 때문에. 이제 주택을 살려면은 엄청난 목돈이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매매 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이 이제 전세 매물을 싹 걷어들이는 네.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은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예. 매물조차 없으면 이제 월세로 전환되면서 사실 서울시의 주거 안정이 상당히 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택 지금 수도권 지역의 수급 문제가 좀 심각하다면, 그리고 그 수급 문제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간 내는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로 착공이 되고 분양이 돼야지만 해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한 2, 3년간은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전월세 쪽에서 가격 상승, 어떤 경우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물량 자체가 없는 그런 주거 불안정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짚어주셨듯이 수급 문제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에 추가 공급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담길까요? 추가 공급 대책은 서울 시내에도 유휴부지라든가 미매각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간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아마
8월이었나요? 한 네네. 4만 가구 대충 추산하면 뭐 태릉도 있고요, 과천청사 부지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엔 다 대부분 안 됐어요. 무산됐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서울 그 안에 있는 그 대상 부지 중에 서울시라는 국토교통부가 그런 유의부지를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대표적인 게 여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예, 그쪽에 아직도 좀 뭐 착공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주거율, 네, 주택을 네. 짓는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용산 쪽인데요. 용산에도 빌딩을 지을 공간이 좀 있긴 한데, 네. 용산에 그 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네. 그쪽,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으로 조만조만한 지역을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다만 이제 이게 발표가 된다고 사실 실제로 분양되고 완공되기까지 오래 걸리겠지만 시장에 조금이라도 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서울시하고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대상 지역 발표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어설픈 정책이나 비현실적인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잘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대책 같은 것들을 반복하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불안한데 반대로 건설업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격차는 뭡니까? 건설업 경기가 좋으려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제 분양도 잘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입니다. 건설업 경기가 좋으려면 이제 착공이 돼야 되는데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건설업하고 부동산 경기가 이제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계산해보면 한 2018년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국민 계정에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뭐 중간에 살짝 한 개년도 정도는 플러스가 소폭된 적이 있었지만은 그게 올해까지 지속이 됐고요. 올해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 전망치로는 올해 한 마이너스 7%. 이게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4%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건설 투자에서 올해 빠지는 부분, 전체 경제 성장률을 빼는 부분이 한 0.7에서 0.8%포인트 되거든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최소한 1.0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건설 투자 7% 빠지는 부분이 안 빠졌더라면 작년 경제 성장률은 거의 2% 가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밑에서 한 5번째 저성장, 경제성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건설 투자만 제대로 작동을 했었어도 작년은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는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은 건설 투자가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거를 밑에서 잡아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제조업 상황을 알고자 하면 이제 수출 통계를 보면 되는데요. 작년에 연간 그 수출은 플러스였잖아요. 플러스 한 3.8%였는데 반도체를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제조업은 반도체만 좋다. 반도체만. 그리고 자동차도 일부 팔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 보면은 지금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철강산업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제조업 경기는 사실 반도체 빼놓고는 그렇게 안 좋았고, 그나마 낫던 게 제조업이 이제 그 경기를 할 때 수출 출하되는 부분, 내수, 우리 국내로 출하되는 부분을 보면 최근에 수출 출하 부분은 우리가 수출은 명목 금액이지만 출하는 출하량으로 계산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오히려 내수 출하가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제조업 경기가 만약에 반도체를 빼고 말씀드린다면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수 출하 이 정도만 좋다. 건설업은 계속 나쁘고 제조업도 반도체 빼면은 다 안 좋고, 지금은 믿을 게 그러면 소비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나마 소비 지표는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3분기 소비 쿠폰 효과 때문에 민간 소비가 상당히 올랐고, 소매 판매 기준으로 이제 3분기 1.5%였는데 10월, 11월까지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1.0%. 분명히 다운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다운되지만은 이제 주로 소비 쿠폰이 3분기에 그 효과가 집중이 됐다면
10월부터 4분기는 사실 소비 쿠폰 효과가 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 1% 정도 나왔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는데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근에 임금이 많이 늘었다든가 네. 예, 그건 아니죠. 작년 연말 예. 올해 초에 봤을 때 그렇다면은 역시 소비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은 돈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소득이 지금 아직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이 안 받쳐주면 저 소비가 좋아지는 흐름도 결국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근에 가계부채와 자산지표를 봐도 의미 있는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이 2.47배, 그리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니까 그래요. 예, 뭐 가계가 예, 예. 합리적으로 미래를 보고 스스로 가계 대출을 줄인다고 한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서울 지역은 사실 뭐 대출로 이렇게 충당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계 부채 자체가 준 건 아닙니다. 즉 GDP 대비 퍼센트라든가 배율이 낮아졌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분모 GDP가 커졌을 수도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GDP가 왜 갑자기 커졌지? 이때 GDP는 명목 즉 물가까지 고려한 겁니다. 네네. 전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율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건전성 지표를 이 두 지표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 가계가 건전해졌다? 아직은 그렇게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개선세는 안 보이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이런 모습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하나의 경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중국 경제의 위기 요인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부동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완커라는 회사가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그러는데 이 회사는 뭡니까? 이 회사는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헝다. 아, 그렇죠. 예, 네. 비구이 유한.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건설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2021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건설 종합순위 1위가 왕커 기업이었습니다.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160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큰 기업이고요. 네. 다만 이제 헝다하고 비구이안의 좀 차이점은 헝다나 비구이안도 사실 알게 모르게 중국 정부가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쵸. 이 왕커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이제 선전시 거기에 공기업이 선전 메트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건 국유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업이라고 많이들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왕커 그룹도 앞에서 이제 헝다나 비구이안 그 경로를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사태가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중국 경제는 맥시멈 최대치로 잡았을 때 건설하고 부동산 시장이 경제 성장의 40%를 끌고 간다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좀 죽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20%는 끌고 가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중국 부동산 건설사들 중에 헝다, 비구이안, 완커까지 이게 3대 이 회사들이 거의 물량이 한 70-80%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금융시장 쪽에서는 이제 그 디폴트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중국 지방 정부가 백에 있으니까. 근데 채권 유의라든가 이런 자금 경색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크게 진행이 될 거고, 최근 중국 정부가 금리를 계속 내렸고, 그리고 아마 올해도 한 번 정도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돈까지 플러스 재정 지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안 먹힐 수 있습니다. 네.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한 4.8% 정도, 아직 연간치는 확정치는 안 나왔지만 저희 추정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는 한 4%대 초반까지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성장률이 4% 초반대라는 거는 많은 것들이 시사할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중국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바오파라 그래서 우리 한자로 치면 보호할 보자에 8팔자 8%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이거를 끌고 간다고 하지만 부동산 침체도 가만히 보면 이게 중국의 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저출산 문제가 지방의 심각하게 나왔죠. 부동산 시장 경기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장 잠재력의 문제가 아닌가. 최근에 부동산 침체가 단순히 공급 과잉이라든가 투기뿐만 아니고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장기 성장 잠재력,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랄까요,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 그 한국 경제가 처했던 중진국 감정,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으로 와보겠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반대하는 유럽 정상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린란드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다며 그 영토에 큰 관심을 보여온 적대적인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는 그래서 우리는 유럽 우방들의 그린란드의 안보를 더 진지하게 여길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그린란드 주민 1명에 최대 10만 달러, 1억 4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주민 1명당 1만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사이에서 논의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대담에서 한 나라가 다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가운데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의 대체 출산율을 보면 세계 세대 뒤에는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들어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기구에서 일제히 탈퇴했죠.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유엔 측은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이 복귀하길 기다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재작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77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156억 톤으로 압도적 1위였고 미국은 59억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기간을 넓히면 미국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도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We already know that we're not going to stay within 1.5 degrees, and by some calculations, we're already past it.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이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서 일제히 탈퇴하면서 전망은 더 암울해졌습니다. 특히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도 거부해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곧바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에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재무부는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거부하는 급진적 기구에 계속 참여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측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탈퇴는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ur determination to fight climate change, our determination to help support those people who are most impacted by climate change continues. 유럽연합도 미국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국제적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이 30대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뒤 하루 만에 거센 후폭풍이 곳곳에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를 넘어 뉴욕 등 대도시에서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SUV 차량으로 다가가 하차를 요구하자 차량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도로를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때 차량 앞 왼쪽에 서 있던 아이스 요원 한 명이 운전석을 향해 총격 3발을 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 직후 운전자가 무질서하게 저항했고 요원을 잔인하게 차로 쳤다고 했던 설명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And I was shocked. I was absolutely shocked and abhorred that the lies that came out afterwards.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현지 시간 7일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새 아이를 둔 37살 여성 르네 굿이 숨졌습니다. 영상 공개로 과잉 진압 논란은 더 커졌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아이스는 당장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연막탄 등을 사용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일부 시위대와는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시위대 진압을 위해 추가 병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vehicle was used to hit this officer. It was used as a weapon, and the officer feels as though his life was in jeopardy. 백악관은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을 가한 요원은 몇 달 전에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며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방어했습니다. 미 의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청문회 등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 disgrace. And blood is clearly on the hands of those individuals within the administration who've been pushing an extreme policy. 뉴욕에서는 숨진 르네 굿을 추모하고 아이스를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됐고 시카고와 시애틀 등 주요 도시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총격은 트럼프 1기 때 미 전역의 인권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트럼프 2기의 이민 단속 부작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홍콩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 과열로 불이 났습니다. 경북 김천에선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객기 통로에 승객과 승무원이 엉겨붙어 서 있습니다. 걱정하는 승객 목소리가 들리자 승무원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어제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떠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10분쯤. 승객 284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2시간여 만에 한 탑승객이 갖고 탔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금방 불길을 잡아 목적지인 홍콩까지 비행엔 문제가 없었지만 승객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핸드폰에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두셨다가 갑자기 불이 났던 거라고 해서 약간 주황색 불빛이 번쩍하면서 사람들이 막 불이 났다고. 이보다 앞서 경북 김천에선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여 동안 집을 모두 태운 뒤에야 꺼졌는데 70대 부부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아산에선 식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층짜리 공장 8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탄 거로 추정되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안성기 씨가 지난 5일 세상을 떠난 이후 연예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또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번에는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우 고 안성기 씨와 관련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빈소가 마련된 이후에 연예계의 많은 선후배들, 동료들이 조문을 했죠. 네, 배우 안성기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혈액암이 재발해 투병 중이었습니다. 안성기 씨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를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한 이후 60여 년간 140여 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국민의 사랑과 후배 연기자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배우 정우성, 이정재 씨가 유족과 함께 고인의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의 60년 중마고우인 가수 조용필 씨를 비롯해 배우 박중훈, 송승헌, 권상우, 최수종 씨 등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동료들뿐만 아니라 팬분들, 그리고 영화 팬분들도 참 많은 허망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우 고 안성기 씨가 5일장을 마치고 그러면 오늘 영면에 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인이 오전 7시에 진행이 됐고요. 잠시 뒤인 오전 8시에 서울 중구 명동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진행이 됩니다. 1시간가량의 장례미사가 끝나면 오전 9시에 연결식이 이어집니다. 조사는 영화 고래사냥 등으로 인연을 맺은 배창호 감독과 배우 정우성 씨가 맡습니다. 또 유족 대표로 장남 안다빈 씨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운구에는 배우 설경구, 박철민, 유지태,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씨가 참여합니다. 정우성 씨와 이정재 씨는 각각 영정과 훈장을 맡았습니다. 이 반세기 넘게 국민 배우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안성기 씨는 이후 장지인 경기 양평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방송인 박나래 씨 관련 소식인데 네. 매니저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그 뒤로도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탈세 의혹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매체는 박나래 씨가 지난 2018년 1인 기획사를 세운 후에 2021년 중순까지 3년간 약 100억 원을 벌었고 이 중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매체에 따르면 세금 탈루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 원대로 예상됐지만 국세청은 약 2에서 3억 원 정도로 추징을 하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에 그 추징금 감액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추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박나래 씨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 계속되는 의혹에 대중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방송 복귀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연예계 의혹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숙행 씨가 불륜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논란이 됐다고요? 네, 지난 6일이었는데요. MBN 그 현역가왕 3에서는 숙행 씨와 강혜연 씨가 본선 1차전 무대에 나란히 오르는 모습이 방송이 됐습니다. 제작진은 이 장면에 대해서 승패가 있는 경연의 특성상 결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숙행의 무대를 분량 축소해서 방송함을 양해 바랍니다. 라는 자막을 달아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네. 실제로 숙행 씨의 본 무대 장면은 전파를 타지 않았고 그 무대 준비 과정이라던가 경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모습만 방송이 됐습니다. 앞서 한 일반인 여성은 언론에 그 남편과 외도를 한 유명 트로트 가수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이 두 사람이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숙행 씨는 그 상간 소송을 당한 트로트 가수가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고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전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화계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로 영화 두 편이 나란히 개봉해서 팬들의 많은 기대감을 얻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두 편의 멜로 영화가 한겨울 극장가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배우 추영우, 신시아 주연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와 구교환, 문가영 주연의 만약의 우리입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청춘 배우들을 앞세운 영화인 점, 또 굉장한 인기를 끈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는 점, 또 애틋한 첫사랑의 감성을 일깨우는 영화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두 영화 모두 누적 관객 수 7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이번 주에 손익분기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이들 영화는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아바타, 불의 제, 그리고 주토피아 2와 같은 할리우드 대작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네, 이번 주말에 많이 춥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영화관 나들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신미나 그리고 김우빈 배우 부부 소식인데요. 지난달에 결혼해서 굉장한 화제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혼여행으로도 굉장한 화제가 낳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신미나 김우빈 부부는 이제 지난달 20일이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무려 그 10년간 만나온 톱스타 커플의 결혼인데다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으로 투병을 할 때도 신미나 씨가 곁을 지키면서 함께 이겨낸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3주 정도가 지난 최근에 SNS상에는 스페인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김우빈 씨를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우빈 씨는 편안한 차림으로 식사 주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소속사 측은 그 두 사람의 신혼여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 스페인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것은 맞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친 뒤에 두 사람은 또 본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미나 씨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재혼황으로, 김우빈 씨는 새 드라마 기프트로 시청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신혼여행 소식만으로도 훈훈함을 전하는 부부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 두뇌를 탑재한 로봇입니다. 움직이는 AI가 세계 산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급부상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생태계 조성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사람이 상자를 잡는 신용을 하자 로봇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팔과 손가락 관절은 얼마만큼 움직여야 하는지, 힘을 어느 정도 써야 상자를 들어 선반 위로 옮길 수 있는지 원격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람에겐 별것 아닌 동작도 인공지능 로봇이 수행하려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인데 지금은 피지컬 AI 연구개발 초기 단계라 연구자가 일일이 실험을 통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인공지능은 사물을 인식하고 인간의 명령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생성형 인공지능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로봇 기술 실증센터를 구축해 50건 가까이 검증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는 2030년까지 수서 역세권 일대를 기술 개발과 창업을 아우르는 로봇 AI 산업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작은 자본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봇은 하드웨어적인 또는 시설이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좋은 결과물들을 사업화를 할 수 있다면. 양재 일대에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국내외 AI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시설도 조성해 복합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로봇 기술 검증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내 물산업 신생 기업들은 올해 CES에서도 혁신 기술과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물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로봇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곳이나 각종 수자원 시설 등 극한의 환경에서 수중 작업을 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창업 초기 우리 물 관리 당국의 지원을 받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실증 사업도 진행하면서 올해 CES에 참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초기 기업들이 이제 가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수요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들을 정말 잘 공유를 해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주는 데 있어서 되게 열려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물속 거품을 나노 크기로 작게 만드는 기술로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기반 시설을 활용한 기술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에서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물기업들과 CES에 참가한 건 올해가 4번째입니다. 참가 기업들은 지난해까지 수출 계약 562억 원, 투자 유치 300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최고 혁신상 수상기업까지 나왔습니다. 유망 신생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해주고 기술 검증과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이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달성한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물기업들과 협력하여 물산업 생태계의 고도화, 고부가가치 기술력 확장을 통해 물산업이 반도체 산업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물시장 규모는 오는 2029년 1,6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검증과 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이 우리 물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이 오늘부터 선물 세트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25일까지 전 점포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축산, 수산, 청과 등 170여 종을 최대 7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29일까지 490여 종 선물 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60% 할인해서 사전 판매할 예정이고요. 지정 중개인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한우, 건강식품, 주류 등 약 200종을 최대 30% 할인해서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오늘은 대체로 날이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많은 눈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눈은 오늘 밤 경기 북동부와 강원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20cm 이상, 호남에도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1에서 10cm의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는 흐린 가운데 약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7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지겠고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눈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월 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